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우리 증시가 박스권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기대감들이 복합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기업 실적은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이 개선은 나타날지, 또 하반기 경기 흐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시간에서는 유로존 경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글로벌 경제의 최대의 난점은 과연 유로존 경제가 제대로 회복할 것이냐,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유동성 정책을 사용할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유로존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을 접해보고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 그 정책 과연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 확인해 보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인데요. 먼저 단기적으로 유로존이 현재 유로존이 처하고 있는 가장 취약점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적 흐름이 다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먼저 단기적인 취약점은 바로 독일 지표에 달려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독일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독일 수출 작년 대비해서 퍼센테이지가 계속 마이너스 국면입니다. 물론 마이너스 국면을 줄여가고는 있지만 지금 4개월째 마이너스 국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산업 생산도 2개월 연속, 특히 5월 달에는 마이너스 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소매 판매도 2개월 연속으로 둔화되는 양상입니다.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둔화의 폭 자체가 작년에 워낙 좋았는지 이런 베이스 효과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모멘텀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모두 꺾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자, 그 다음에 독일 입장에서 JW 경기기대지수, 우리로 얘기하면 BSI 지수와 같은 건데요. 기업들의 심리가 최근에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선행지수도 방향이 아래로 좀 틀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지금 기대 심리지수라든지 일부 실물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독일에서 꺾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로존 경제에서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로 독일 경제의 이러한 하락은 단기적으로 유로존 경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먼저 좀 확인을 해 보실까요? 자, 다음 그림 확인해 보면 유로존 PMI인데요. 독일의 PMI가 꺾이면서 같이 꺾이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이 아래는 프랑스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의 부진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독일의 부진과 유로존의 방향성, 특히 PMI, 구매관리자 지수는 같이 간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로존 전체 산업생산 소매 판매도 아까 실물지표에서 보신 것처럼 유로존의 둔화, 또 독일의 둔화, 프랑스의 둔화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 지표의 하락이 전체 유럽 시장의 경제 지표의 방향성을 아래로 꺾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괜찮았던 것은 독일이 괜찮고 스칸디나비아 3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라든지 오스트리아 같은 일부 국가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유로존이었는데, 독일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큰 부담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독일의 이러한 문제는 바로 노동비용에서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노동비용이 많은 국가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픽스 국가들, 유럽의 배부른 돼지들은 여전히 그 노동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양상,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게 안 좋은 양상이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국가들, 상대적으로 괜찮았던 프랑스라든지 독일이 제일 상위에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미국도 최근에 단위 노동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근로자 측면, 노동자 측면에서 보면 단위 노동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받는 임금이 올라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업의 수익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또 이러한 흐름이 환율과도 결부지어서 해외 쪽에서는 경쟁력 악화, 가격 경쟁력 악화, 내부적으로는 비용 증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중고를 늘려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기대지수들, 주기대지수라든지 경기선행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꺾여 내려간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독일은 이런 노동 비용의 상승과 함께 큰 문제를 겪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환율의 문제. 바로 지금 유로존은 역축으로 뒤집어 놓은 것이고 이 검은 차트가 독일의 수출인데요. 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일 때보다 주로 약세를 보일 때 독일 수출이 같이 늘어났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로화의 약세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찌 보면 조금 아쉽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유로존 경제의 성장률이 여전히 느리고 미국보다도 느리고 일본보다도 느린 상황인데 엔유로 환율이라든지 지금 엔달러 그 유로 달러 환율의 전반적인 흐름에 그 유로 약세가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독일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독일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독일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은 노동비용, 환율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유로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GDP, 실질 GDP 내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출인데요. 이 수출이 이렇게 정체를 보이면 유로존의 GDP 성장률, 실질 GDP가 여전히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지금 정부 소비를 크게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국면이고 그렇게 본다면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수출이나 이런 쪽의 흐름, 가계 소비 이런 쪽의 흐름들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고정자산 투자도 안 좋고 가계 소비도 안 좋고 정부 소비는 늘릴 수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유로존의 성장률은 여전히 바닥을 맴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는 독일의 빠른 회복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독일이 단기적인 회복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견인할 수 있는 건 수출이고 또 수출을 단기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무래도 환율과 같은 가격적인 요인이 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향후 유로화 방향성은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반기 전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독일의 최대 난점 유로화의 방향성을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로화의 주봉입니다. 자, 유로화의 주봉을 보시면 장기적으로 진행된 상승 추세가 이미 좀 끝난 것 같죠? 추세대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쉽사리 돌파하지 못하고 약세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최근에 계속 새로운 저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달러와 대비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펀더멘탈로 봤을 때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인데 유로존 성장률은 잘해야 1%대 초반입니다. 1% 정도의 성장률 격차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로 봐도 자연스럽게 유로화가 미국의 달러화보다 약세를 보이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 관점과 함께 또 하나 금융적인 부분, 캐리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 바로 금리 차이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핵심인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실제로 달러 유로 환율의 움직임과 독일과 미국의 국제 10년물 금리 차이의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지금 독일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독일 금리에서 미국 금리를 뺀 10년물의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의 흐름은 어떻게 가게 돼 있죠? 유로존에서 미국으로 가게 돼 있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건 미국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나 반대로 독일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둘 다 같이 작용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아래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돈은 유로 쪽에서 달러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유로존의 유로화의 약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독일과 일본의 국채 수익률의 흐름도 살펴보시면 최근에 엔유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엔화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안에서 독일과 일본의 국채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도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의 국채 수익률은 변화가 없는데 독일 국채 수익률이 빠르게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 차이를 벌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엔화와 대비해 봤을 때도 실제로 돈의 흐름은 유로에서 엔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또 이 러시아를 둘러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험 자체가 바로 동유럽 쪽에서 나타나면서 동유럽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유로존 이런 환율 흐름들이 약세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독일의 약세는 현재 수출 쪽의 흐름이 만약에 환율의 영향을 받는다면 유로화가 계속 약세로 감에 의해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변수는 지금 동유럽에 나타나고 있는 지정학적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율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가능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유로존 경제를 속도를 늦추거나 침체를 보이게 만들고 있는 독일의 문제는 유로화가 안전하게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 좋아질 가능성, 최소한 추가적인 악화는 막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야 될 핵심인 유로존의 장기 전망, 즉 하반기 전망, 너무 장기까지는 저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얘기를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로존에 있어서 단기적인 문제인 독일의 문제는 환율의 문제의 가능성이 높고 이 환율의 문제는 유로화가 안전하게 약세로 가면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방금 언급드렸죠. 그 이유는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이 낮고 또 미국과 일본과 금리 차가 확대되고 있고 또 하나 전체적으로 지금 캐리 자금이 유로 쪽에서 달러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뭐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 뭐가 돌아야 됩니까? 돈이 돌아야 되죠. 근데 유로존의 가장 큰 장기적인 문제는 돈이 안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픽스 국가들 그리고 금융기관 그 신용등급이 상당히 낮아졌던 대기업들의 신용등급도 좋아지고 주요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도 낮아지면서 신용을 창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과거 수준보다 더 낮은 금리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로존의 돈은 돌지 않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은 유로존 전체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인데요. 가계대출도 마이너스죠. 기업대출은 조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 경기가 분명히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고 유로존의 가장 큰 위험이었던 국채 수익률 같은 것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빠르게 정상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쪽에서의 유동성은 전혀 돌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M1, M2, M3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본원 통화에서 나머지 총 통화로 가는 과정에 추가 통화들이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M1 본원 통화는 일부 계속 풀고 있습니다만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실제로 총유동성이나 아니면 요구불 예금을 포함한 M2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서 M1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건 안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원 통화는 공급했는데도 본원 통화를 기초로 해서 신용창조를 통해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는 물가 상승 압력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도 못 믿고 있는 거죠. 유로존 금융권은 유로존 기업을 못 믿고 유로존 주변의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낮아진 것을 여전히 못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르투갈이 얼마 전에 사태가 크게 예상대로 확대되진 않았습니다만 포르투갈의 사례에서 보듯이 언제 어디서든지 돈을 빌려주면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는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유동성이 돌지 않고 있는 이 신용창조의 제한적인 기능이 결국은 가장 큰 유로존의 성장을 막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또 하나의 문제, 여전히 그리스와 스페인 중심으로 해서 20%가 넘는 이 실업률이 결국은 정책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하는 사람들은 가진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업자들 입장에서는 정치인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유로존의 혼란은 아직도 100% 가라앉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국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 살펴보시면 디플레 우려입니다. 다음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동안 괜찮았던 독일, 그 다음에 이런 스페인 국가들 약간 회복되는 듯한 물가의 흐름이 지금 전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게 디플레에 빠져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런 디플레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좋지 않은 것입니다. 물건 가격이 싸지는 게 왜 안 좋아지는 거냐? 앞으로 더 싸질 거니까 사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현금을 쓰기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 점점 유로존 경제의 흐름이 하반기에도 좋아질까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ECB의 정책이 되겠죠.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로존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향후 우리가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 결국은 신용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와 저물가를 어떻게 고물가, 그러니까 인플레 상황으로 돌려서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로 귀결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의 연결고리는 결국은 언제 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 것이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ECB가 9월 달부터 돈을 푼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9월보다는 10월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유로존 주요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의 마감이 10월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마감한 이후 주요 은행권들이 유럽 영내권으로 돈을 풀기 위한 노력을 ECB의 감시를 받아서 일부라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부실 자산들을 털어내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체질을 강화시킨 은행권들이 만약에 ECB가 이렇게 금리의 조건을 낮춰주었는데도 유럽 영내로 대출하지 않고 해외로 빼돌리거나 해외에 투자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페널티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금 체질 강화를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실제로 유럽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ECB의 일종의 농간이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로 유로존의 정책에 돈이 투입되는 그 효과는 우리나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돈 투입하고 이 돈이 해외 쪽 자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 투입되는 돈은 유로존 영내 경기를 살리기 위한 돈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유로존 정책이 나온다면 긍정적이나 그것이 파급되는 효과는 과거 대비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정말 유로존 경기가 좋아질 때 수혜를 받는 일부 종목으로 우리는 종목을 압축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유로존의 경기 회복 과실이 결국은 시차를 거쳐서 늦게 나타날 것이고 정책 기대감도 뒤늦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3분기 말, 즉 9월 달 정도부터 주식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현재 박스권보다 좀 더 높은 지수에 있다고 하더라도 현명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또 그때 건드리는 종목은 상대적으로 낙폭과대주이거나 유로존과 연관이 높은 산업재 쪽, 소재 쪽 관련 종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핫앤콜드에서 핫한 종목은 LG 화학을 잡아봤습니다. 콜드한 종목도 LG 관련 종목인데요. 자, 오늘 LG그룹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화학의 실적이 발표되었죠. 여전히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화학주, 철강주들의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채울 가능성 많이 눈높이를 낮춰놨지만 없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드렸죠. 이번에 발표된 실적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국면이죠. 자,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세 패러그룹에서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석유화학, 하나는 정보소재, 하나는 배터리 쪽.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석유화학 부분을 보시면 계속 영업 마진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원화로 환산한 스프레드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의 수요가 일단 줄었다라는 점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많이 약진했다라는 점, 여전히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들의 재고량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과 함께 현재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중동, 미국, 그 다음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설비, 석유화학 설비들의 추가적인 증설이나 신설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석유화학 산업 쪽에서의 앞으로의 공급 과잉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중국의 수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인도 쪽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이쪽이 이제 과거처럼 좋아지기에는 쉽지 않다. 2008년도, 9년도, 10년도처럼 이런 높은 OP 마진을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계속 5%에서 아주 좋아져 봐야 10% 내외 정도의 좁은 박스를 보이면서 OP 마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면 석유화학은 여전히 캐시카우이긴 하나 이 부분의 실적의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살펴보시면 두 번째는 정보소재 쪽인데요.
정보 소재 쪽은 2014년과 2015년을 기점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편광필름 쪽인데요. 편광필름의 생산 능력도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 특히 외형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은 적어도 좋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가장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이 배터리 부분. 그런데 배터리 부분은 제가 분기별로 하지 않고 연도별 자료를 찾아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측해봐야 매년 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자료는 저는 아무 쓸모없다. 다만 방향은 앞으로 늘어날 건 확실하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좀 요약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의 2분기 실적을 요약해보면 결국은 캐시카우 쪽에서 부진함이 나타나고 있고,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정보 소재 쪽에서는 그나마 나아지지만 배터리 쪽에서의 확실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선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시장 현재 예상은 2015년부터 확실하게 터져서 2016년, 17년에 빠르게 성장한다인데, 이것도 지금 양치기도 한두 번이지 2011년부터 계속 반복했던 얘기거든요. 2년 후 된다, 2년 후 된다 계속 반복했던 얘기인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순하게 믿긴 어렵다라는 거죠. 다만 확실한 건 언젠간 터지고, 터지면 크게 터진다라는 것 정도만 확실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2차전지 과연 언제 성장하느냐, 그 부분인데요. 정확한 답부터 드리자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멀진 않았다라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중국의 지금 이 탄소 배출량,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시면 거의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 환경 오염 때문에 베이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부의 공업 지역에서는 못 살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시진핑 정부가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못 살겠다라고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질병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부분을 돌보기 위해서 에너지 효율화 작업들, 그래서 석탄 발전소보다는 가스 발전소로 돌리고 가스의 사용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무 떼는 그런 지역들을 점점 없애 나가고, 또 자동차도 되도록이면 친환경 차량으로 가는 형태, 다 전기차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꿔서 탄소 배출량이라도 줄이는 그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의 흐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도 그렇죠, 유럽도 모두 연비 규제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연비 규제를 달성할 정도의 흐름을, 기술 발전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몇 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라고 본다면 2021년도에 여기까지 다 달성을 해야 되는데, 계획표를 보면 여기에 지금 달성을 할 수 없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뒤늦게 되는 이 회사들 어떡하냐는 말이죠. 지금의 내연기관, 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으로서 불가능하다면 빠르게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순수 전기차라든지 그런 쪽으로 또 변모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배터리 수요는 유럽에서도 중국에서도 늘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SOC가 잘 안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빠르게 확산되긴 어렵겠지만 흐름 자체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이쪽으로 모두 몰려가고 있고 관련된 기술도 투자되고 있고 이미 관련된 기술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꾸려면 굉장히 혁신적인 무언가가 개발되지 않는 한 지금의 진행되는 방향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1, 2년 내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제가 무슨 전문기관에서 나온 전망치를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2011년에 맥킨지가 예상한 배터리 팩 가격 하나도 안 맞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이미 12% 더 낮은 가격이었고요. 2015년, 2020년에는 가격이 더 낮아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LG화학 배터리 팩이 300불 정도, 그다음 킬로와트당 300불 정도, 150불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나 인도 업체들 쪽에서 막 물량으로 공세하기 시작하면 더 빠른 속도로 가격 빠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기기의 가격들도 굉장히 늦게 떨어진다 예상했지만 지금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중국과 인도가 뛰어들기 시작하면 이런 팩 가격들은 굉장히 빠르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상보다 빠르게 배터리 팩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실제로 떨어진 가격으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배터리 시장이 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 하이브리드가 되었든 순수 전기차가 되었든 이런 자동차들의 판매 전망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망은 빼고요. 이미 판매된 것만 봐도 추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앞으로 배터리팩 많이 쓰일 거다. 그렇다면 미래 성장 동력은 LG화학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LG화학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2차 전지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삼성 SDI가 1위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용 전지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LG화학이 1위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순위가 삼성 SDI가 툭 튀어나와서 뒤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죠. 뭐 GM에도 공급하고 일부 유럽 회사에도 공급하면서 LG화학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배터리와 관련된 시장 장악력은 LG화학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성장성은 여전히 높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그림은 지금 PBR이나 PR로 봤을 때 주가가 비싸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의 평균 수준 정도, 중간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평균 수준이면 여기에다가 배터리의 성장성만 달아준다면 바로 주가가 수직 상승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시점을 언제인지 모르고 또 수익성이 언제쯤 좋아질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애매한 가격대에다가 주가를 갖다 놨다라는 것인데요. 자, 핵심은 뭐냐? 이 밸류에이션의 그 흐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면 현재의 주가가 미래 성장성을 제거했을 때도 과연 싼지 안 싼지만 우리가 보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아까 크게 세 패러그룹이다 말씀드렸죠. 하나 전기차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이 있고, 하나는 정보 소재 측면이 있고, 하나는 석유화학 측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LG화학이 갖고 있는 순자산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석유화학 부분이 한 20만 원대 정도, 그다음에 정보 소재 부분이 한 뭐 4, 5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치면 현재 그 두 가지만 가지고도 LG화학의 순자산 가치가 거의 뭐 27, 8만 원을 육박하고 있다. 30만 원대 거의 육박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재 주가가 지금 30만 원을 하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PR이 됐건 PBR이 됐건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절대적인 자산 가치만 놓고 봤을 때도 현재의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것은 과거 가치다. 미래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래 가치가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가격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LG화학에 대한 투자 전략은 단기적으로 보면 뭐 쉽지 않겠죠. 여전히 실적 발표될 때마다 헤매 가능성이 있고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이 좋아져야 하반기에 반등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하반기에도 뭐 석유화학 부분의 실적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의 단기적인 반등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주가는 성장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배터리와 관련된 기대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굉장히 보수적인 주가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장기 투자자는 지금도 사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사고 내일도 사고 내일 모레 더 가격이 낮아지면 더 사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장기 투자자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되 단기 투자자는 여전히 트레이딩 정도의 국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핫 종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차가운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종목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LG전자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LG전자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LG전자의 주가가 좋아졌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휴대폰 측면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역별로 봤을 때 북미는 줄었지만 일부 이머징 마켓에서 늘어났고 서유럽에서 증가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죠. 그래서 중국 시장 진출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지만 서유럽 쪽에서의 움직임과 일부 이머징 마켓에서의 약진이 그 LG전자의 회복을 가져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자체는 휴대폰 측면에서는 선진국과 일부 이머징 마켓에서 죄송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TV입니다. TV는 지금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이머징 마켓, 서유럽 쪽에서는 오히려 점유율이 많이 줄었고 이머징 마켓 일부 쪽에서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결국은 LG전자의 판매량이 늘어났다. TV 판매량이 늘어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에는 휴대폰이 아니죠. 에어컨과 관련된 특수가 있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2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동안 LG전자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모두 어떤 결과였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실적을 추정했다가 두 번 다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부터는 실적 전망이 점점 상향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과소 추정의 우려였다면 이제는 과대 추정의 우려로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LG전자에 대한 그 G3 미국 진출 뭐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폰 6가 나오는 구간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미국 시장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회사들이 경쟁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레드오션 시장이고요. 서유럽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중국이나 이런 국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G3 미국에 이제 진출한다. 평가가 굉장히 좋다. 제 기억으로는 LG G 시리즈의 평가가 나빴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평가는 삼성 갤럭시 S 시리즈보다도 높았고 아이폰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은 크게 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G3가 미국에 진출한다고 해서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날까요? 바로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아이폰 6가 나오는데요. 아이폰 6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미국에서 LG G3가 아무리 평가가 좋아봐야 판매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인식해 볼 필요가 있겠죠. 현재 시장엔 아이폰 대기 수요가 더 많다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공격적으로 갤럭시 노트4를 8월에 내놓는다. 갤럭시 아이폰 6의 효과를 반감시키기 위해서 갤럭시 시리즈의 2 하이엔드, 그러니까 S5는 이미 나왔으니까 S5의 개량 모델과 그 다음에 노트4를 8월에 공격적으로 출시를 해서 아이폰 효과를 초기에 잡는다라는 그런 루머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이라면 삼성전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재고들은 공격적인 가격에 재고떨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든 유럽에서든. 그런 과정으로 놓고 보게 되면 G3는 처음 런칭하는 것이니까 높은 가격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처음 런칭하지만 갤럭시 시리즈가 엄청난 가격 할인으로 밀어붙이고 아이폰 6의 대기 물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미국에서의 큰 약진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휴대폰의 수익성이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LG전자보다 한 2배는 예쁜 미 TV, 샤오미의 미 TV가 LG전자 동일한 스펙에 비해서 가격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UHD로요. 그래서 지금 LG전자가 TV 수익성이 조금 좋아진 게 UHD TV라든지 이런 쪽이 좋아져서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샤오미라든지 중국의 굉장히 공격적인 브랜드들이 하이어를 비롯해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가격 100만 원대 이하의 UHD TV가 급속도로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브랜드의 대부분의 디스플레이는 누가 갖고 있느냐?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것들을 갖고 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LG 디스플레이가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구간에서 LG전자가 계속 잘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지금 LG전자의 주가가 PB밴드 개념으로 봤을 때 계속 박스를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박스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면 지금 딱 중간선 정도인데 여기서 더 올라가 봐야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시 산다면 언제쯤? 적어도 이 바닥선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래로 좀 내려온 다음에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생겼을 때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벌써 3년째 휴대폰 LG전자 제품만 쓰고 있는 사람이고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의 상당수도 LG전자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LG전자를 선호하는 것과 LG전자의 주가를 분석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냉정하게 본다면 LG전자 하반기에 기대할 만한 요소가
많지 않다. 오히려 하반기 시장의 관심, 특히 미국 시장이나 유럽의 관심은 모두 아이폰 6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LG전자의 휴대폰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LG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당연히 안 좋게 드릴 수밖에 없다. 트레이딩 정도로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리포트 뒤집기에서는 KT경제경영연구소의 김석기 연구원이 만든 자료인데요. 비콘이 바꾸는 IoT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IoT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뭐 개념적으로 정립이 되신 분도 있을 거고요. 아직도 개념이 무엇인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뭐 개념이 잡히지 않으신 분들은 뭐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 같은 그런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좀 더 IoT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념이 정립되신 분들은 현재 이 IoT 시장에서도 계속 선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IT 빅브라더들이 싸우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 최근에 애플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리포트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비콘이 바꾸는 IoT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정의를 짓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리포트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활용해보고 또 사전적인 정의를 활용해 본다면 비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시그널입니다. 약속된 시그널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과거부터 이용했던 비콘 신호는 바로 봉화 같은 거죠. 5개 올리면 적이 침입해서 뭐 가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 정도 올리면 뭐 어떤 신호라든지 이런 약속된 신호 체계 자체를 비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개념을 좀 더 넓히게 되면 이 시그널은 뭐 형상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 수도 있고 소리, 색채, 전파 등 굉장히 다양한 시그널들이 있고요. 이런 시그널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위치를 확인해서 항해, 네트워크, 마케팅, 뭐 군사용 목적,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콘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를 보면 일종의 약속된 신호이기 때문에 이 약속된 신호를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활용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비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이 비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군사 쪽에서 혹은 항해 쪽에서 위치를 판단하는 그런 것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세월호에서도 그 관제센터에서 정확한 위치 파악을 하고 상황 파악을 하고 있었다면 뭐 그런 사고의 여파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이런 신호는 앞으로도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아이비콘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판을 짜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아이비콘을 말씀드리기 전에 GPS라는 게 글로벌 포지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위성이 내가 현재 지도 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쓰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위성 한 3개를 좌표로 잡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잡아서 내가 있는 위치를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죠. 그래서 뭐 건물 사이라든지 이런 음영 지역에 있어도 3개의 위성 신호로 잡기 때문에 비교적 위치가 정확한 반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주로 1개에서 잡는 위치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위치와 좀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GPS라고 하는 것은 위성 신호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다 보니 실내로 들어가거나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IPS입니다. 인도어 포지션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쇼핑몰 안에서 내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IPS인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비콘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일종의 약속된 신호만 있다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 그러니까 뭐 프로모션 측면이 되었든 마케팅 측면이 되었든 결제 측면이 되었든 현재 이 사람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은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콘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된 신호, 그 약속된 신호를 바탕으로
위치를 판단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비콘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이 IPS 내에서 활용이 되고 있다면 위치를 판단하고 그 위치를 바탕으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개념에서 아이비콘은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비콘에 적용된 기술을 보면 블루투스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블루투스 이제 3.0이 아닌 4.0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블루투스 기술은 로우 에너지, 그래서 굉장히 작은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기기에다가 배터리를 넣어놓으면 한 뭐 2년 정도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배터리 양을 소량으로 소모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비콘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이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수명이 짧은 스마트폰 배터리팩을 빠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의 배터리를 소모하면서 블루투스가 또 지역이 넓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넓은 지역 안에서, 그래서 아까 전 그림을 보시면 그 굉장히 큰 쇼핑몰 안에, 이 쇼핑몰 안에 블루투스 신호를 넣을 수 있는, 이 블루투스 신호가 일종의 아이비콘의 신호가 되는 거죠. 그 약속된 신호, 블루투스 기기를 촘촘히만 깔아 놓게 되면 이 안에서는 나의 위치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결제 시스템에서 안드로이드 쪽에서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NFC를 쓰고 있는데요. NFC는 워낙 가까이 접촉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비콘 같은 경우에는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블루투스 4.0 기술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터리도 적게 잡아먹고 실제적으로 거리도 넓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쪽에서 하고 있는 NFC, 그 다음에 아이폰 쪽에서 하고 있는 이 블루투스, 이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제 휴대폰이 있는데요. 자, 이 휴대폰, 저도 뭐 가끔 결제용으로, 특히 이제 교통카드 결제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론상으로는 20cm 내에서 근접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20cm 내에서 이렇게 되면 결제가 되던가요? 아주 가까이 접근해서 거의 뭐 이렇게 붙여야 결제가 되죠. 그러니까 NFC의 가장 큰 한계는 결제 자체는 굉장히 쉽고 모듈 자체도 간단하게 대부분의 기기에 깔려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가까이 접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도해서 결제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십 미터 반경을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서비스든지 그 반경 내에서는 내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쇼핑몰을 이용을 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자, 이게 일종의 쇼핑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부근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앞에 아이비콘 신호를 발생하는 블루투스 기기가 있다면 그 기기에서 내가 이 쇼핑몰을 지나갈 때 마케팅 정보를 줍니다. 2시부터 6시까지 어떤 제품을 샀을 경우 가격을 몇 % 할인해 준다. 쿠폰을 발행해 준다. 오늘은 어떤 코너에 할인 행사가 있다더라. 라는 그런 마케팅 정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뿌리는 게 아니라 이 부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근을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되거나 마침 그 브랜드의 제품을 사고자 했던 사람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안에 들어갔을 때 체크인을 하자마자 이 사람 체크인을 축하하면서 뭐 체크인 하셨네요 하면서 뭐 5% 500원짜리 할인 쿠폰을 던져준다든지 하면 이것도 일종의 또 프로모션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닐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블루투스 신호이기 때문에 위에서 위성으로 쏘는 신호가 아니라 블루투스로 신호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도어 로케이션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활용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관련된 쿠폰이라든지 이 점포에 관련된 마케팅 정보, 프로모션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내가 굉장히 넓은 쇼핑몰에서 위치를 찾을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앱 중에서 그런 앱들 많지 않습니까? 위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나의 차가 어디 있는지 넓은 주차장에서 찾는 그런 서비스들 많이 나올 텐데요. 아마 아이비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서비스 하나의 통합 형태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결제하는 것도 NFC와 마찬가지로 아이비콘, 즉 블루투스 신호만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될 수 있는 뭐 그런 과정을 본다면 굉장히 이 안에서 또 이제 뭐 모든 서비스를 다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만 아이비콘 서비스 하나만 가지고도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콘이 바꾸는 시장은 무엇이냐? 실제로 IoT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멀게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먼 시장이다. 개념적인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비콘은 이것을 생활내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아이비콘 서비스가 시작되었을 때 내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된다는 관점에서 IoT를 한 발 앞서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뭐 종목군들, 관련되어 있는 시사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자면요. NFC는 단순하게 결제 시스템이었지만 아이비콘은 IoT 시스템이다. 그래서 최근에 구글 쪽에서 또 이에 대한 반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의 개인정보, 그러니까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을 살 때 뭐 예를 들어 10%, 20% 할인 쿠폰이라든지 당신이 제품을 사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개인정보에 따라서 이 서비스를 얼마나 활용할지 여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가격 할인이라든지 일종의 프로모션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정보들을 남들보다 먼저 알거나 최소한 남들과 같이 알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즉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런 서비스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IoT 시장에 어떻게 보면 현실화를 좀 더 빠르게 당길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내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제가 예전에 애플을 한번 설명드릴 때도 iOS 8이 나왔던 그 시기에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서드파티 앱 개발자들, 서드파티 그 회사들을 끌어들여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와 부가가치를 앞으로 만들어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앱 개발자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아이비콘을 활용한 다양한 결제 앱,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서비스 앱들이 만들어지면서 향후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쓰임새는 지금보다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관련주들을 찾아보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비콘을 누가 만들지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종목이 뭐 영호통신, 삼지전자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수혜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이게 뭐 그렇게 기술력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뭐 이 종목들에 대한 수혜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가 아이비콘은 아니지만 통신 자신들의 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아이비콘과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수혜가 되지 않을까. LG 플러스는 아이폰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주파수 대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는 좀 빠질 수밖에 없고요. KT나 SK텔레콤이 향후 뭐 아이비콘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비콘과 비슷한 서비스들을 개발해내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서비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종목은 아닙니다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대형 유통사라든지 아니면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기회가 많이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 유통사는 왜 그럴까요? 대형 유통사가 지금 가장 밀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격.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인터넷 기반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에 대비해서 가격에 뒤진다라는 점, 뭐 편의성에서 뒤진다라는 점, 쿠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뒤진다라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인데 아이비콘을 통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장소 주변에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겠지만 장소의 주변에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사나 실제로 제품을 체험해보면서 사나 비슷하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체험해보면서 사겠죠. 그런 관점에서 큰 유통사들에게도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보면 최근에 기술적인 측면, 그다음에 그 외 경제 요소적인 측면에서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수, 시가총액 표현 방식의 우리 지수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의 종목군들은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지수를 선택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산업과 그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선택하는 것이 옳을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